2022년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한 참치 통조림 회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 및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최고의 모범적 기준을 준수하는 어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참치 조달, 지속 가능성의 챔피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그 회사의 참치를 파는 대만의 회사는 원양어업에서의 인권 착취로 시민단체에 의해 여러 번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통조림 회사의 이런 문구가 인권 착취를 통해 조달된 참치를 마치 흔히 생각하는 훌륭한 노동 관행에 의해 조달된 참치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소비자를 속이지 않더라도 재료 공급 업체의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에 대해 재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이 국제적으로 입법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도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정책과 규제에 따라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기업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이 글로벌 ESG 규제는 아마 ESG 공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중소, 중견기업에도 좀 해당이 될까요? 네, 기존의 ESG 정보는 자율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였지만 EU와 미국 그리고 글로벌 회계 기준은 ESG를 공시의 영역에서 규제해서 그 정보의 진실성에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예를 들면 약 2조 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해서 이러한 동향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ESG 공시는 대기업만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 역시도 ESG 공시 제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화되고 있는 ESG 공시의 내용 때문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에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던 GRI, 즉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에는 공급망 사업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위험이나 기회, 그리고 그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실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체인과 연관된 범위의 탄소 배출량, 즉 스코프3라는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정보 또는 탄소 중립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올해 이제 그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역시도 밸류체인에서의 위험과 기회를 파악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미국에서 이제 공시 지침 중에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 지침을 이번에 올해 또 제정이 예상되는데요. 이 지침 역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는 스코프3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앞으로 대기업은 이 자사의 정보 공개를 위해서 밸류체인 전체에 ESG 정보를 요구해서 또 환경이나 인권과 관련된 위험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 공급망에 포함되는 중견, 중소기업도 그 규제의 대상,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요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공급망 또는 기업의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를 획득하고 원재료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환하고 최종 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조달에서 고객에 대한 제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급망에 대한 실사 규제, 어떤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나요? 네,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도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가 실제로 감소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법이 엄격해도 결국 회사를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실제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게 외주를 줘버리면 그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의 사업장에게 외주를 주거나 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와 공모하거나 연루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환경과 인권에 대한 규제가 약한 회사로 사업장이 이동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기업들에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네. 또한 공급망의 지속 가능 경영의 실태를 조사해서 공급망에서의 환경과 인권의 침해를 근절하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국제적인 지침으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였고요. 이미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EU 영내의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최소한의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EU 내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불공정하게 경쟁력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에 따라서 EU 차원에서의 지침을 만들어서 EU의 모든 국가가 이를 국내법 차원에서 만들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작년 2022년에 제안이 되었고요. 올해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2년 내에 각 국가가 입법을 하고, 이 지침이 발효된 후로 3년부터 순차적으로 각국의 대기업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의 회사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및 이 공급망은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이미 자발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법에 앞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그럼 이제 ESG 금융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기존의 ESG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투자자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회장은 2018년부터 CEO 연례 사안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ESG와 관련된 여러 서적이나 강의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예를 들어 2018년에서는 CEO 연례 사안에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였고, 2019년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기여를 강조, 그리고 2020년에는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는 TCFD나 세스비 등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ESG 성과를 투자 의사 결정에 이용한다. 이 금융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ESG 그리고 친환경 펀드는 단기간 내 급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주식 시간이 단기간 급락하고 이후 반동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ESG 투자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펀드들이 ESG 펀드로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ESG 금융이 실제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ESG 펀드를 운영하는 유명 투자 회사가 실제로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운영을 해서 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EU에서는 EU 전체 차원의 금융 규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전략을 구사했는지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보통의 펀드에 환경 또는 인권 침해를 한 기업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쓰는지, 또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을 ESG 성과를 고려해서 조정을 하는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펀드인지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투자 또는 친환경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분류 체계도 신설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TF를 구성해서
ESG 투자 상품의 내용과 펀드 명칭을 일관되게 정립하도록 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EU나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분류 체계를 얼마 전에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투자를 지원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분류 체계를 이용할 경우에 친환경 사업이나 향후 사업 투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린워싱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줄 알았던 ESG 펀드가 실제로 지속 가능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펀드를 통해서 위장 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린워싱은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친환경이라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이는 그린워싱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그린워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그린워싱은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 펀드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하여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중 소비자 권리 지침을 개정해서 친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광고, 재활용 기호, 재활용 가능성 제품 및 포장법을 제정하여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마케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기존의 그린워싱 관련 원칙에 의거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까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외 그린워싱 규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변화를 좀 시켜야 될까요? 그래도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화나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이미 그린워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거래처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은 결국 중소나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역시도 ESG를 통한 기회의 포착 과정에서 그린워싱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와 대기업의 것으로만 느껴져서 멀게만 느껴졌던 ESG가 점점 우리의 기업 현장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중소기업들도 ESG 정책과 규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